안녕하세요. 대한항공 AI 대전환 아마존 베드락 기반 AI 컨택 센터 지식 검색 챗봇 구축 사례를 발표하게 된 대한항공 AI 그룹 담당하고 있는 김혁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발표해 주실 분은 AWS의 김영민 딜리버리 컨설턴트님이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의 강의가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한항공의 AICC의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공 전략을 세워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AWS 딜리버리 컨설턴트님께서 나오셔서 RAG 챗봇 성능 향상 실험과 챗봇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CC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멋진 여객기, 친절한 승무원분들, 화물기 정도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은 사실 이뿐만 아니라 IT 트렌드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큰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은 2018년에 전사 IT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선포하였고 약 3년 만인 2021년에 모든 전사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프라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 사내 워크스페이스 시스템 또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0년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AI, ML, RPA 등 선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데브옵스 환경이 자연스럽게 구축된 가운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내 주요 시스템들을 모두 현대화하는 데 집중을 하였고요. 오늘 발표드릴 2024년에 AI 컨택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1년 만에 AI 컨택 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AICC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AI 시스템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기 위한 니즈가 있었고 오늘의 발표 주제인 생성형 AI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가지고 상담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상담원들의 근무 현황인데요. 아마 다른 회사들도 많이 비슷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3년차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들이나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업무 지식이 깊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보가 매우 방대해서 컨텐츠 같은 것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응대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상담원이 고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QRS라는 사이트인데요. 사내의 모든 지식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고요. 여객, 운송 발권 등의 모든 많은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라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등급별 여러 가지 그런 일의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신입 상담원들이 이 모든 것을 참고하면서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참고하는 사이트는 이뿐 아니라 홈페이지, 대한항공에서 자체 개발한 NLP 챗봇 등을 참고해서 상담에 필요한 시스템을 전부 참고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갖게 된 핵심 목표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항공의 지식 기반을 활용해서 생성형 AI 챗봇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생성형 AI를 아직도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하나의 환경으로 합쳐서 간단하게 상담원들이 복잡하지 않게 제공할 수 있을까가 목표였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낯선 시스템들이 사실은 지식 격차가 상당히 많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담원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성공 전략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일으킬 만큼 세상에 정말 많은 시스템들이 퍼져 있습니다. 정말 어떤 쪽에서는 멀티 에이전트와 MCP 등의 정말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실 운영 환경에서 정착하고 있는 경우는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생성형 AI POC는 왜 현실 세계에서 실패하는지를 저희는 처음에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빙산을 보면 이것이 POC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POC가 정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아주 예쁜 결과를 내고 POC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에 정착하기 위해 막상 운영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운영 가운데 있던 것들은 더 큰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죠. POC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 가운데 가면 조직 거버넌스의 문제,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확장성, 보안 문제, 그리고 데이터 통합의 문제, 그리고 인력과 실제 자체 역량의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 운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정착을 못하고 POC와의 다른 환경을 맞닥뜨려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 POC를 할 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가 답변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확률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것들을 검색을 하고 이 검색에서 리트리벌된 값을 GenAI에 넣음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POC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저히 이것을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POC의 목표는 운영에 적용하기 이전에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낮아도 좋으니 우리 운영 환경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있길래 이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냐를 찾아내는 것을 식별하는 것에 더 목표를 두었고요. 거기서 찾아낸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들이 일단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어색할 것 같기 때문에 편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원천 데이터가 PDF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데이터 클렌징이 너무나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데이터가 있는데 도저히 프로그래밍으로만은 커버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변화 관리를 위해서 유저들에게 조금 더 편한 유저 운영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용자 편의 기능을 처음에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를 식별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활용해서 다이나모DB와 오픈서치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고요. 이 프로토타입들은 각 주제별로 실제 상담원들이 고객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수집을 한 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답변들이 생성형 AI로 잘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한 제품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원들에게 운영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 PDF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에서 실제 에지이즈 컨텐츠에서 있었던 PDF의 컨텐츠들의 QRS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시면 표 안에 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표 안에 표에 이미지까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GenAI가 추론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었고요. 이 규칙을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이제 클렌징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 안에 이 규칙에 대한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생성형 AI가 클렌징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담당자가 틀린 부분만 확인하게 하는 약간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클렌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를 위한 유저 운영 가이드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식별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문제점들, 그리고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학습 자료들을 만들어서 담당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 가이드를 만들고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변화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고생해준 동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전 식별 과제 3가지, 사용자 편의 기능, 데이터 클렌징, 유저 운영 가이드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식별을 한 다음에 이후 준비로 POC를 통해 식별된 사전 과제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전에 식별했던 POC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이것을 식별한 다음에 경영층에게 반드시 이러한 변화 관리와 리소스 조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은 다음에 정말 저희가 현실 실현 가능한 그리고 운영에 정착할 수 있는 POC의 범위를 다시 재설정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전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사실은 잘 완공된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잘
구체적으로 튼튼하게 연결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격적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운영 가운데 생성형 AI가 정착하기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클렌징입니다. 콘텐츠 클렌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회사나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간단하고 규칙이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규칙도 없고 복잡한 콘텐츠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이 항상 콘텐츠를 만들 때 처음에는 야심차게 만듭니다. 우리는 규칙을 간단하게 아주 그냥 우리 회사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사람이 떠나고 바뀌고 점점 변화되면서 콘텐츠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복잡한 문서들과 규칙이 없는 문서들로 혼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렌징 하자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순서만 배치할 뿐 어딘가 안쪽에 정말 지저분한 데이터들은 그대로 쌓여있기 마련이죠. 대한항공의 실제 콘텐츠들입니다. 생성형 AI가 학습을 하기에는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사실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대표적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비즈의 그런 관리나 아니면 사내의 문화의 변화가 없이 이런 컨텐츠 클렌징이 도움이 없이는 프로그래밍으로만 한다면 사내에 전체적으로 전파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부서와 모든 운영 가운데 그 프로그램들이 메이게 되고요. 이렇게 표 안에 표가 있는 것들, 그리고 PDF 안에 표가 있으면 헤더와 컨텐츠가 잘리게 되는 문제, 복잡한 병합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재된 멀티모달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생성형 AI가 답변을 하는데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추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여과기가 필요했고요. 그 여과기를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프롬프트 안에 규칙을 입력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클렌징해서 전체 문서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아무리 클렌징이 깨끗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최초의 원본 문서는 PDF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운영 가운데 갔을 때 컨텐츠가 변화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자동화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 저희는 이 부분을 아파치 에어플로우의 관리형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MWAA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영민님께서 나와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PDF로 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추적해서 HTML 파일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한 다음에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파이썬의 뷰티풀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로 바꿈으로써 이 키밸류 형태에 바꾼 데이터를 인덱스화 시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생성형 AI를 썼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표준을 도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 검색 엔진 장착이 있습니다. RAG 챗봇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인데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프롬프트가 양이 참 많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참 많은 양을 입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모든 지식을 다 밀어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있는 지식을 뽑아주는 검색 엔진이 필요하고요. 대한항공에서는 이러한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단어 기반의 렉시컬 검색과 그리고 의미론적인 벡터 검색의 시메틱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AWS의 오픈서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 이제 각각 회사마다 UEO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고 대한항공에서도 참 많은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문 용어들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패키지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 방식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오픈서치에서는 사용자 사전이나 이런 스토어보드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비즈분들이 직접 입력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사전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부분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사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갖춰져야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상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오실 김영민 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운영 가운데 정착되기 가장 힘든 요소가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할루시네이션은 생성형 AI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확률 기반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검색했는데 총 3가지 문서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2가지밖에 검색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사용자가 질문을 모호하게 했다거나 또는 이제 원본 데이터에 어떤 최신화된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검색한 인덱싱에는 그 검색된 업데이트 내역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전부 다 나비 효과가 되어서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비즈들이 조금 더 이 할루시네이션을 편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해서 모든 질문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다 핵심 요소들로 정말 하고 나니까 실제 운영 가능한 챗봇이라는 것이 저희 대한항공에 실현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녹아 있는지 지금부터 딜리버리 컨설턴트 김영민 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대한항공의 김혁주 차장님께서 AI 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핵심 요소,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뒤에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정확도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챗봇의 정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현재 상황을 알고 또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QRS 지식 문서에서 상담원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제, 반려동물, 수화물 이 2가지를 선택해서요. 난이도 상, 중, 하로 나눠서 질문, 답변상을 도메인 전문가 분들이 직접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단답형 주관식 60문항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대답해야 되는 추론형 주관식 50문항 그리고 객관식 60문항 이렇게 총 170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난이도, 질문 그리고 정답 그 다음에 AI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채점해야 되는지 그 채점 기준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도를 평가하는 체계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업의 전문가 분들이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이 평가 데이터셋을 채점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풍부한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채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가 자체도 AI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게 평가 기준을 전달하고 0에서 1점 사이로 점수를 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AI의 채점 결과 그리고 사람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구했을 때 0.8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신뢰도 있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도메인 지식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채점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에서는 이 2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거를 사용했을까요? 저희는 2가지 다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 2가지의 용례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AI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체계는 자동화해서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몇 시간 만에 평가 데이터셋을 통해서 채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얻은 결과를 가지고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라든가 사용할 모델 종류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끔 했고요. 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알려주는 결과는 왜 틀렸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가 사이클도 만들었습니다. 이 장기 평가 사이클에서는 그 현업의 전문가 분들이 꼼꼼하게 채점을 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채점을 해서 잘못됐다면은 왜 잘못됐는지, 데이터의 문제인지, 할루시네이션의 문제인지, 검색의 문제인지
이런 루트 코즈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 정확도를 이 두 가지 이중 평가 체계를 통해서 둘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들였던 영역은 검색 시스템입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좀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면요. 검색 시스템엔 렉시컬 검색 그리고 시멘틱 검색이 있습니다. 렉시컬 검색은 지리를 토큰이라고 하는 형태소나 단어 수준으로 쪼갭니다. 문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토큰 단위로 쪼개게 되고요. 이 질문과 이 문서와 이 토큰이 얼마나 겹치느냐에 따라서 어휘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에 의거해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시멘틱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질문을 벡터화시키는데요. 문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질문과 문서 간의 벡터가 의미적으로 비슷할수록 이제 거리가 가깝도록 그렇게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됐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서들을 갖고 오게 되면은 어휘는 좀 다르더라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렉시컬하고 시멘틱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렉시컬, 시멘틱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색에 대해서 갖고 온 결과를 합치는 하이브리드 검색. 하이브리드 검색도 가중치를 뭐 5대5로 주는지 7대3으로 줄지 3대7로 줄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했고요. 저희 결과에서는 하이브리드 5대5 가중치로 주는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또 검색 문서를 잘게 쪼개는데요. 색인하기 위해 이 잘게 쪼개는 걸 청킹이라고 하는데 청킹을 얼마나 잘게 쪼갤지 또 검색 건수를 얼마나 갖고 와서 LLM에게 전달할지 이것 또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또 LLM이 혼란을 일으키고 또 너무 적은 정보는 정보의 부족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윗스팟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청킹 크기, 검색 건수도 일일이 실험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에 LLM을 이용해서 이 지리, 쿼리를 확장하는 전략 많이 쓰시는데요. 즉 지리를 여러 가지 변형을 LLM을 통해서 만들고 그 LLM에 의거해서 검색 컨텍스트를 확보하고 정확도를 올리는 기법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는 이 지리를 확장하는 전략을 렉시컬과 시멘틱 양쪽으로 최적화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렉시컬 검색을 위한 지리를 확장할 때는요. 어휘나 유의어 수준으로 이 질문들을 바꿔서 풀어서 확장하는 식으로 지리를 확장했고요.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동일한 내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추출해서 자세하게 상술하게끔 지리를 확장해서 시멘틱을 위한 지리 확장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중 지리 확장 전략을 통해서 정확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멘틱 검색에 사용하는 임베딩 모델들 뭐 베드락에 있는 타이탄이라든가 코이어 모델, 그다음에 허깅페이스에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실험을 해봤고요. LLM 베드락에 제공하는 클로드 패밀리, 그다음 코이어, 라마, 미스트랄 같은 LLM 같은 경우도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 도메인에서는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이어 버전 3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LLM은 클로드 3.5, 소넷 V2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해서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고급 레그 기법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레그 퓨전, 하이드, 셀프 쿼링, 그 다음에 스텝백 프롬프팅, 컨텍스추얼 리트리버, 렐러번스 스코어링 이런 기법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러한 기법들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거는 하이드라고 해서 가상의 문서를 생성해서 지리를 확장하는 그러한 기법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게 잘 구성된 바닐라 레그에 비해서 굉장히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에 배포할 때는 운영의 우수성 그리고 가시성을 위해서
바닐라 레그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 외에도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도 수반을 했습니다. 아래처럼 이제 챗봇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마우스를 가까이 대게 되면은 주요 문구마다 이 답변이 어느 출처에서 왔는지, 또 그 관련도가 0에서 100%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상담원 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상담원 분들이 이 문구들이 뭐 환각이 아닌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챗봇 코어 엔진의 작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까지의 대화 이의력을 고려해서 질문을 제작성하게 됩니다. 또 풍부한 형태의 질문을 만들게 되고요, 이거를 레그 퓨전이나 하이드 같은 기법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치, 그리고 리랭킹 기법 등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검색 순위를 재조정하게 되고요, 렐러번스 스코어링을 이용해서 LLM을 통해서 관련도를 추출하게 한 다음에 관련 없는 검색 결과는 제거한 식의 방법도 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텝백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추상화된 질문을 만든 다음에 좀 더 일반화된 맥락의 검색 결과를 검색해서 이 두 가지 양쪽의 검색 결과를 합쳐서 COT 기법을 이용해서 일관되고 가시성 높은 검색 답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하나의 단일한 구현체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설정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기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답변 정확도 8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만든 이 챗봇 코어 엔진을 어떻게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운영 환경에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챗봇 코어 엔진이 베드락과 랭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상담원 분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게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앱싱크, 그 다음에 람다, 다이나모 DB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QRS 문서들을 색인을 하는 그 데이터 색인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데요. MWAA, 스텝 펑션, 그 다음 글루와 람다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오픈 서치에 해당 문서를 색인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자 환경은 아마존 커넥트에 인베딩 되었고요. 클라우드 워치와 데이터 독을 통해서 모니터링 또 추적 가능성을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의 웰 아키텍티드 프레임워크 6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 6가지 원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구성했는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챗봇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챗봇 애플리케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커넥트에서 사용자가 처음에는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앱싱크의 그래프 API를 통해서 세션이 요청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를 통해서 세션 정보를 맺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션 정보는 다이나모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 이 세션 아이디가 반환이 되고요. 이렇게 세션을 맺어지게 되고 나면은 사용자는 이제 검색 또는 레그 챗봇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요청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또 앱싱크의 GraphQL API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작업이 요청 들어가게 되고요. 람다를 통해서 베드락을 통해서 답변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앱싱크의 이벤트 API를 통해서 이 결과는 비동기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지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분석을 위해서 다이나모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앱싱크를 이용해서 요청을 수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환경을 구성했고요. 랭체인 그리고 이 레그 같은 것들은 보통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구성하는데 저희는 서버리스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람다 런타임 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연 없이 람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웜스타트 최적화를 했습니다. 싱글톤 패턴이나 리소스 캐칭 같은 기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 DB의 메모리를 통해서 세션 상태, 대화 컨텍스트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워치 데이터 도구를 통해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문서 인덱싱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미 AWS 계정에 오로라 DB로 이 대한항공에서는 QRS 문서들이 잘 적재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AI 컨택 센터 VPC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글루잡을 통해서 이 문서들을 적재하고 전처리하고 또 정제하는 작업들을 수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오픈서치 색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관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은 MWA를 통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 그리고 람다를 활용해서 이 오픈서치 인덱싱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시작되게 되면요, 람다에서 문서 리스트를 추출해서 어떤 작업 대상인지 추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전처리하는 작업을 람다를 병렬로 띄워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오픈서치 인덱스를 생성하고요. 마찬가지로 람다를 병렬로 띄워서 청킹하고 인덱싱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픈서치 색인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의 맵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수만 건의 문서를 짧은 시간 내에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문서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구성했고요. 또 문서가 신규로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전체를 다 인덱싱하는 것이 아니라 증분만 인덱싱할 수 있게 증분 인덱싱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또 데이터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커스텀하게 개발을 해서요. 글루나 람다에서 일괄적으로 재사용성 있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 환경에 잘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하 테스트였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통해 봤을 때 목표 RPS가 5.4가 나왔는데요. 이 목표 RPS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K6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RPS 3 이상에서 병목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베드락 소넷 3.5의 분당 쿼리 제한 횟수 때문에 이러한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로스 리전 추론 프로파일을 적용하거나 쿼터를 증설하거나 롤백 모델을 적용하는 식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픈소치 클러스터 그리고 람다 함수에서는 테스트 동안에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니터링, 관찰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3가지 정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오픈서치를 위해서 클라우드 워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검색 성능이나 클러스터 안정성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워치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베드락의 호출 성능, 사용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고 클로드 트레이를 통해서 오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데이터 독에서 제공하는 LLM 옵스 도구를 사용해서 인코드 방식으로 트레이싱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각 체인에서는 얼마나 시간이나 토큰을 소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높은 운영 우수성을 위해서 서버리스 기반의 모듈화 그리고 CI/CD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안과 안정성을 위해서 권한,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인증 관리를 중앙에서 하게끔 구성을 했고요. 성능 효율성을 위해서 웜스타트 람다 최적화를 통해서 평균 응답 시간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서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비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이 처리 스케줄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도 서버리스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유효되는 리소스를 최소화시켰고요. 그다음에 문서 증분 인덱싱을 도입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비용을 50% 이상 절감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키텍트 그리고 디벨로퍼,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다시 김혁주 차장님이 오셔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여정들을 저희 둘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핵심 과제로 선정했던 이 네 가지가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대한항공 지식 기반 생성형 AI 챗봇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실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챗봇의 모습인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이 각각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질문 입력창은 자동 완성이 제공되고 검색된 문서는 총 5개에서 15개까지 최고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이 검색된 문서들을 통해 답변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식별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요소로 파악했던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을 해소하는 영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상담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든 히스토리들을 보여줄 수 있는 UI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UI별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식별할지 그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변화 관리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교육을 하여 쉽게 할루시네이션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QRS와 홈페이지 챗봇을 다양하게 참고했던 그 사이트를 하나의 창으로 모으는 니즈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AWS 커넥트에서 상담원들이 상담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끝에 보시면 챗봇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전체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지식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담원 화면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좀 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니즈가 있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파이썬을 활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어 봤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구현되었습니다. 실시간에 고객이 상담을 하는 경우 고객의 대화가 STT로 기록이 되게 되고 STT에 기록된 대화 중에서 자동 완성으로 질문이 완성되는 것들은 식별이 돼서 자동 완성으로 상담원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도 있고요. 그래서 STT와 자동 완성 기능이 합쳐진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아직은 낯선 분들은 업무 흐름도와 같은 한 번에 보기 원하는 페이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업무 흐름도의 페이지는 별도로 관리해서 상담원들에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업무 요약 안내 페이지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의 기능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프로젝트 여정이 모두 끝나고 운영 가운데 성공적으로 오픈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번에 많은 것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문서에서 모든 것들을 식별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할루시네이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가장 작은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차근차근 식별을 해나가면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스폰서십이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를 조직 내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IT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IT와 그리고 비즈와 모든 사람들의 문화가 사실 바뀌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계획인데요. 아까 전에 앞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것처럼 POC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구체적인 식별 위험에 대한 식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뢰 기반의 협업입니다. IT와 비즈와 AWS 분들이 정말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현재 RAG 생성형 AI 전사 가이드라인을 사내에서 구축하고 있고 사내 AI 거버넌스도 추진하는 등
단순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AI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생성형 AI 여정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되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